네, 이번에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이 관련된 것은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이 물론 있긴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질의 보건의료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질의 보건의료. 메이어스가 주장한 건데 양질의 보건의료. 보건의료는 우리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재화로 따졌을 때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단위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구입하는 거니까 적당히 팔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그 다음에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질의 보건의료는 크게 네 가지로 함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입을 할 의사가 있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크게 접근성은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경제적 접근성이 있어요. 경제적 접근성.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슬픈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느냐. 이것도 해결해야 되죠. 세 번째 거리적 접근성. 요즘은 좀 덜하긴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멀어서 못 간다. 네 번째 개인적 접근성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긴 한데 상황이 좀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거죠.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살 때 시어머니가 지금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데 며느리가 가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저도 좀 믿겨지진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두 번째 내용은 또 뭐냐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 정신병원 있죠. 정신과 병원 가게 되면 저기 정신병원 간다 봐 이런 소문 날까 봐 못 간다는 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EQ, IQ 검사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많이 가요. 예전에 비해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예문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처녀가 산부인과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저 집 딸내미 산부인과 병원에 왜 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조금 그랬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개인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이라고 해서 퀄리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계 고가 의료 장비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따진다는 게 이제 퀄리티를 따지는 거고 세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연속성. 오늘 관리를 받았어요. 끝입니까? 내일 가든 모레 가든 다음 주에 가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간다든지 주기적으로 받아야지 이게 연관돼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효율성. 결과론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은 투입 대비 산출비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막 몸이 열도 나고 아프고 막 기침하고 그랬어요. MRI, CT, 맘모그라피, 뭐 별의별 스코프 다 해갖고 한 1,000만 원어치 검사하고 1,000만 원어치 치료했어요. 결과는 감기예요. 나았긴 나았어요. 이거는 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결과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양질의 보건의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의료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소비자, 공급자, 사회적 기구, 사회적 환경이죠.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5,200만 정도 되잖아요. 5천만 명이라고 할게요. 5천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인구 구조에 따라서 노령화가 많은지, 그 다음에 유화가 많은지. 참고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노령 인구가 14%를 넘었기 때문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엔 기구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소비자 형태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병리적 형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공급자도 봐야 되겠죠. 공급자가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수로만 따지겠지만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지역적 분포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큼 어느 과에 진료가 되어 있는지. 참고로 여기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만큼 이제
굳이 분만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막 이제 그 고양시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는 예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과별도 좀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기구. 국가 정부에서 얼마큼 개입을 하느냐는 거예요. 수가를 막 무제한으로 높이게 되면 이것도 막아야겠죠. 감기 여러분들 한 뭐 의원 가고 약국 가게 되면 5천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전국에 있는 8만 개 요양기관이 동시에 약값하고 그 진찰료 다 합쳐서 한 5천 원이면 자기 본인 부담금 5천 원이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을 한 5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요. 처음엔 안 가요. 근데 언젠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걸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사회적 기구도 역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 실패와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 지금 얘기했던 사회적 기구에 이제 이어져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있었던 거 공급 수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가격이 부담되면 구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면 구입을 하겠죠. 공급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자유경쟁 시장에서 얘는 뭐 이제 이거죠. 시장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요즘 다 정찰제로 해갖고 그런 이제 미덕이 좀 없어졌는데 콩나물 300원어치만 줘요. 아이 그러면 이만큼 줘요. 이게 뭐야? 해놓고 나서 한 1,000원어치 집에 옵니다. 예전에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이 돼요. 다른 데서 가격을 낮게 팔았다 그러면은 따라서 낮게 팔아야 돼요. 왜냐면 구입이 좀 이렇게 가격 경쟁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고가로 팔린다 그러면은 이게 팔려도 된다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이게 자유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보건의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에 담합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 실패를 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회 경제적 특성.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변화됐던 게 뭐냐면 의료를 경영한다는 말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학교를 경영합니까? 행정합니까? 학교 경영이라고도 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수입을 얻는다.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 하게 되면 이미지가 우리 뭐 지역사회 의료,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르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의사? 돈 많이 벌겠네? 약간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좀 생겼어요. 의식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슬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제 뜻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슬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의료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관점을 바라봤을 때 몇 가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사회 경제적 특성.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누가 어떤 질병에 언제 걸려서 누가 얼마큼 죽을지를 누가 합니까? 내일 일 당장 모르고 오늘 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 외부 효과.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럼 이 사람만 아프면 되죠. 근데 가족이라든지 주위 있는 사람도 영향이 미치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감염병이에요. 지금처럼 코로나.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까지 영향이 미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의 어원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뜻도 있어요. 학교에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꽃이 만발하게 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것도 외부 효과긴 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길을 지나가는데 달빛이 비춰줍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죠. 뭔가 은은하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쁜 의미로서는 이런 식으로 감염병이 퍼지게 되면은 나쁜 영향이 미치니까 외부 효과가 있어서 너 따로 나 따로 어떤 사유제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필수제예요. 필수제는 뭐냐면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반대로 사치품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에서 사치품도 있어요. 성형, 보철, 미백,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응급, 긴급, 급성, 그 다음에 암, 심혈관계와 관련된 것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수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필수재이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소비자의 무지라고 해요. 무시가 아닙니다. 무지예요. 소비자의 무지는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정보를 내가 얼만큼 아는지는 의료진보단 제가 더 많이 알아요. 허리가 아픈데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15년째인데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밖에 몰라요. 의료인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모르잖아요. 예측만 할 뿐이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냐면요. 이거는 소비자인데 내가 모르고 의료진은 알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다 보니까 악영향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걸 이용해서 과잉 진료를 할 수 있겠죠. 아기가 좀 낫긴 나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에 한번 더 오세요. 어떻게 보면 고맙긴 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에 우려가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소비와 투자의 혼재. 이거는 뭐냐면은 소비와 투자의 혼재. 투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그게 얘기예요.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노동도 많이 필요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기기가 진단, 치료, 수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웬만하면은 사람이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영리적 동기. 비영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좀 변화가 있다지만. 그 다음에 경쟁에 제한되어 있어요.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산출물의 불확실성. 수술했으니까 낫겠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약 먹었으니까 낫겠지. 아닙니다. 돕겠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화학 제품을 투여한 건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계상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아홉 번째, 공공재라고 해서 이것은 사유재가 아니에요. 공공재는 보건일수록 공공재에 가까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것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외부 효과.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다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근데 사유재는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어쩔 거야. 햄버거 내가 주고 사 먹는 건데 이따가 나 떡볶이 먹을 거든. 내가 이건 사유재긴 하는데 의료 서비스의 일부는 사유재에 들어갔지만은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 공공재로 기준으로 우리가 보건 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강의 좀 잠깐 쉬고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